이번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의 가장 빅매치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아스날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경기 자체가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보다 한 수 위의 팀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경기였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아스날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할 때 매우 여유가 있었고, 오늘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점유율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 점유율 자체를 아스날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팀인지,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의 일단 기록을 보면 오른쪽이 파리 생제르맹이고 왼쪽이 아스날이에요. 이 수치를 보면 아스날이 볼 점유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아스날이 2골을 넣었죠. 그리고 이 점유율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기록을 보면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횟수 아스날이 12번, 파리 생제르맹은 6번이에요. 점유율이 6대4였는데,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가 아스날은 20번, 파리 생제르맹은 15번입니다. 이게 전반전의 수치인데요. 이 기록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점유율은 높았지만 공격 지역에서의 확실한 볼 점유, 확실한 플레이는 아스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6대4의 점유율이라고 했잖아요. 점유율을 100%라고 했을 때 아스날의 진영에서는 22%의 점유율이 이루어졌고, 파리 생제르맹의 진영에서는 37%의 점유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이 점유율이 높았는데, 정작 볼이 많이 돌았던 지역은 아스날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아스날이 더 좋은 찬스도 많고 주도를 했는데 왜 파리 생제르맹 지역에서 점유율만 높았지, 거기서 볼을 돌리다가 뺏겨서 다시 공격당하고, 그리고 아스날이 내려앉았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의 공격 지역 안으로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죠. 바깥에서만 볼을 돌렸다는 뜻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고도 점유율을 보면 더 벌어집니다. 아스날은 35%, 파리 생제르맹은 65%예요. 6대4보다 벌어졌어요, 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수치죠. 슈팅 숫자를 보면요, 슈팅 숫자 보면 아스날이 6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10개예요. 근데 이 슈팅 숫자 중에서 유효 슈팅이 아스날은 5개, 파리 생제르맹은 2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또 똑같아요. 5개, 5개.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은 오늘 매우 효율적인 축구를 결국엔 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후반전에는 거의 아스날이 그냥 내려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나고 보니 페널티 박스 안의 볼 터치는 22대 26, 근소하게 파리 생제르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를 했다. 내려앉았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아예 그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수비 블럭을 쌓으면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본인들의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아 오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약간의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의 피지컬 차이도 존재를 해 보이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잡았을 때 아스날이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사사이 두 줄 수비를 해요. 이게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마지막에 안 좋았던 건 이런 겁니다. 선수들이 이 바깥에만 위치하고 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작이 부족했어요, 전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제 바깥에만 선수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 안쪽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순간 수비에게 둘러싸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여러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일단 아스날이 촘촘한 간격을 만들어요. 근데 이 간격 안에서 볼 소유를 할 때 결국에는 아스날이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달려오면서 부딪힙니다. 근데 부딪힐 때 좁은 공간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압박과 피지컬을 이겨낼 만한 선수도 좀 없었고요. 이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고 있고요. 에메리가 올라가다가 이강인에게 줘요, 이 좁은 공간에.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볼을 잡자마자 수많은 선수가 달려듭니다. 정말 간격이 좁죠? 요 좁은 간격. 이게 아스날의 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았다가 피지컬에 밀려서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다시금 아스날은 수비를 정비합니다. 아스날이 그 후반전에는 특히나 본인들의 약간 체력 관리를 하면서 전반전에는 전방 압박을 많이 했는데 후반전에는 그냥 약간 내려앉아서 끊어낸 다음에 역습, 이것만 했어요. 근데 아예 파리 생제르맹이 저 박스 안쪽으로, 아스날의 수비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다만 이제 오늘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오늘 제로톱으로 나왔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와서 계속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그래도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오니까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제로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약간 달라진 게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올 때 계속 막 어디든 프리롤로 내려왔다면 오늘은 두에가 약간 들어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운데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왼쪽으로 내려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두에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가는, 두에와 이강인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두에가 측면에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종종 보여줬던 건 이강인의 제로톱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드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강인이 내려올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가는 순간 뭐 네베스가 침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려는 시도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오늘은 왼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살리바가 이강인을 막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강인 선수의 전반전의 히트맵을 보면, 왜냐면 후반전은 오른쪽에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의 히트맵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왼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는 빈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요런 이제 동선을 가져갔었거든요. 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는 이제 아예 오른쪽으로 가버렸고. 근데 요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살리바와 경합을 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근데 살리바가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달라붙으면서 이강인에게 싸움을 거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가 많이 넘어가지 못할 때가 좀 있었죠.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는 장면인데 이때 살리바가 이강인을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멘데스도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한테 주기가 약간 애매해요. 살리바가 달라붙으니까.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다른 선수들이 또 압박을 들어가면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강하게 당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기가 애매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아주 영리하게 아예 밑에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리바가 여기까지는 못 오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전방을 바라보면서 찔러주는 패스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바르콜라가 뛰어가는데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패스를 한번 찔러주는 순간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완전히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서 살리바가 순간적으로 이강인을 못 따라갔죠. 근데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강인 선수가 그 제로톱의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살리바나 마갈량이스가 붙으면 이제 아무래도 피지컬적으로 좀 힘드니까 아예 이 센터백들이 못 나오는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공급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영리하게 일단은 이제 풀어가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의 제로톱을 활용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괜찮았던 장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장면 보면 이강인이 약간 내려와 있을 때 네베스가 올라갑니다. 네베스가 제로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두에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베스가 내려오면서 제로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두에가 공간으로 뛰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수비를 무너뜨릴 뻔하는 여기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이 종종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가운데 있었던 네베스가 내려오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를 끌어내니까 여기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강인이라던가 아니면 에메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줄 때 여기서 네베스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네베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는 결정적인 슈팅까지 나왔죠. 이런 장면도 파리 생제르맹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아스날이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들어오면 뺏어내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그 아스날이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의 이제 나오는 차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피지컬적인 싸움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지는 경우가 좀 많았고, 오히려 그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렇게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탈압박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도 아스날이 한 수 위였어요. 예를 들면 토마스 파티가 볼을 잡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강인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압박을 걸고 있죠. 근데 여기서 풀백인 칼라피오리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칼라피오리를 마크하고 있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 두에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근데 이때 트로사르가 중앙에 있다가 슬금슬금 반대로 갑니다. 이 공간으로. 그래서 토마스 파티가 반대편으로 패스. 그래서 결국에는 트로사르에게 볼이 연결돼요. 이렇게 이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공간을 활용하는 이 패턴도 탈압박하는 과정이 아스날이 훨씬 더 조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어느새 칼라피오리를 따라서 가운데로 들어왔더니 트로사르가 이 공간을 찾아서 내려가고 있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아무도 트로사르를 막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트로사르가 볼을 잡아서 뛰어나갈 때 두에가 칼라피오리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트로사르가 볼을 끌고 전진할 때 두에가 이미 여기서 약간 넘어졌는데 트로사르를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트로사르가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공격이 전개가 됐고 여기서 트로사르에 접은 다음에 크로스, 하베르츠의 침투, 요 사이 공간으로 떨어지는 절묘한 크로스.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득점이 약간 뭐 돈나룸마가 나오는 게 늦었다, 파초가 하베르츠를 순간적으로 놓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득점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탈압박을 굉장히 아스날이 잘하면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스날이 여러모로 압박을 하거나 탈압박을 하거나 뭐 수비 라인을 만들거나 파리 생제르맹보다 한 단계 높은 팀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트피스가 또 있잖아요. 그 아스날의 세트피스 중에 되게 재밌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세트피스가 만약에 한쪽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요. 프리킥이든 코너킥이든. 그러면 키가 큰 선수들이 살짝 뒤에 위치합니다. 왜 여기 위치하냐? 약간 대각선 쪽에 위치해요. 왜냐면 상대 수비가 볼을 바라봐야 되는데 볼을 바라보는 바로 뒤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러면 뒤에 있다가 상대 이제 수비수들은 앞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스날의 선수들이 뒤에 있다가 사카가 킥을 처리하는 순간 앞으로 나와서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수비 입장에서는 볼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상대 공격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뛰어가니까 놓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저게 아스날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프리킥에서. 이 장면도 아스날의 이 선수들이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 사카가 킥을 처리하는 순간 앞으로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볼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다 놓쳤죠. 그리고 실제로 사카가 킥을 딱 차는 순간 모든 선수가 앞으로 뛰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놀라운 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스날이고요.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아스날의 선수들을 다 놓쳤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아무도 이제 발에 안 맞으면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 혼전 상황을 만들면서 아스날이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 요 이제 영리한 프리킥이 또 아스날의 또 하나의 훨씬 더 좋은 팀이라는 거. 참 좋은 팀이라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후반전에는 아스날이 약간 좀 여유가 생긴 것도 있어요. 후반전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메리노를 교체 투입하고 조금씩 선수를 뺐죠. 토마스 파티 빼고 팀버 빼고 나중에는 뭐 사카도 빼고 하면서 체력적인 관리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이 경기에 대한 관리를 이제는 과거의 아르테타는 1분부터 90분까지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계속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즌을 치르는데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내려가서 역습을 하자. 혹은 템포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체력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아르테타가 점점 더 이제 그 아스날을 이끌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오늘 경기에 완벽하게 나왔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만큼은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이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참 중요한 선수이구나를 보여줬던 거거든요. 사실은 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 이제 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하다가 갑자기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득점에 가까운 상황들이 막 만들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아스날이 밀집 수비를 계속 만드니까 아무도 이 공간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의 피지컬이 좀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 라인 바깥에서 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접고 들어가서 그냥 먼 지역에서 슈팅을 때려요. 근데 이 슈팅이 무회전이었어요. 무회전 슈팅의 장점은 뭐냐? 애초에 뭐 임팩트를 맞추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무회전은 어딜로 회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골키퍼가 옛날에 그 호날두나 뭐 피를로, 슈닝유 이런 선수들이 무회전 되게 잘 찼잖아요. 그러면 골키퍼가
볼이 어딜로 휠지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이제 장면이 무회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슈팅이 라야의 왼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라야가 스텝을 왼쪽으로 밟아요. 가까이서 보면 확실하게 라야가 왼쪽으로 스텝을 밟고 있죠. 근데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의 슈팅이 갑자기 가다가 꺾여요. 갑자기. 그래서 라야가 여기서 분명히 스텝을 이렇게 밟았는데 이강인의 슈팅이 무회전으로 가다가 갑자기 꺾이니까 방향을 갑자기 다시 바꿉니다. 반대로. 그래서 가까스로 반대로 뛰면서 쳐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슈팅이 사실은 이런 무회전 슈팅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때릴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이다 라는 것 자체가 참 뭐 놀랍다. 그래서 이제 킥을 바탕으로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장면도 있었냐면 이강인의 코너킥 한 방으로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요즘에 많이 보여주는 패턴인데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강인이 코너킥을 처리할 때 네베스가 앞으로 뜁니다. 네베스랑 이강인이 이런 플레이 많이 보여주거든요. 리그왕에서도. 그래서 네베스가 앞으로 뛸 때 이강인이 짧은 코너킥 보여주고 여기서 네베스가 슈팅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네베스를 향해서 코너킥이 올라왔고 네베스가 슈팅을 하면서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나왔죠. 근데 이게 전반전에도 똑같은 장면 나옵니다. 전반전에 네베스가 앞으로 뛰고 이강인이 짧은 크로스, 여기서 네베스가 머리에 볼을 맞춰서 결정적인 슈팅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강인의 강점은 저런 킥 한 방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세트피스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세트피스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세트피스를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이강인 선수가 또 오늘 보여줬다. 그리고 이강인의 지능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파리 생제르맹이 역습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강인이고요. 마르티넬리예요. 뜁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마르티넬리보단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스피드 차이니까. 근데 느리다 보니까 빨리 포기합니다. 그냥 달려가는 거 포기하고 안쪽으로 뛰어요. 어차피 마르티넬리가 이쪽으로 달려나가도 다시금 들어올 거니까 짧은 코스를 선택해요. 그러다가 이제 일찌감치 그냥 포기한 다음에 요 가운데로 들어오고 마르티넬리가 볼을 끌고 갈 때 아무래도 좀 더 동선이 기니까 이강인 선수가 먼저 들어올 수 있죠. 짧게. 아주 영리하죠. 그러다가 마르티넬리가 결국에는 가운데로 들어올 때 그 순간 갑자기 달려듭니다. 가까워질 때. 그래서 달려들면서 태클로 볼을 끊어내는 아주 영리한 수비까지 보여줬어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오늘 뭐 파리 생제르맹이 분명히 뭐 아스날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기력도 보여줬고 수준 차이가 조금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런 뭐 무회전, 슈팅, 코너킥 상황에서의 그런 장면들,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플레이들 이런 것만큼은 참 대단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 정확하게 올리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이 코너킥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키패스도 오늘 5개나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에서 키패스가 1개 이상 기록한 선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강인만 유일하게 키패스 5개. 이건 코너킥 상황에서의 키패스가 많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은 분명히 그 오늘 아스날을 상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이강인의 이런 뭐 잠재력, 가능성, 능력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덴벨레 없이 경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이 아직은 좀 부족한 면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일단은 그 아스날이 수비 라인 딱 만들었을 때 박스 앞쪽에서 피지컬로 뭔가 부딪혀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 후방 빌드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피지컬로 밀고 들어오니까 뺏기잖아요. 피지컬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음바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넘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경기에서 상대 수비가 딱 수비 라인 만들었을 때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좀 없어요. 덴벨레가 그래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데 오늘은 덴벨레도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가 나간 다음에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확실하게 공격 포인트를 순식간에 밀리는 경기라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이제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경기였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이강인의 무회전 슈팅을 봤기 때문에 뭐 만족한다.